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스러운데 사실은 이게 좀 가짜 강세장이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 대출은 가계 대출 한도를 상회하는 특수한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소득 초과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가계가 그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기다려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소위 한 1년 거를 땡겨온 거예요. 1년의 수요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일지 뭐 총선 후일지는 봐야 되지만은 일단 시장의 그 경착륙을 방어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 1년이 순풍 이렇게 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또 상당한 수요 위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고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은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저는 유튜브 채부심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증권사에서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지금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이라든가 책 쓰고 있습니다. 사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요즘 집값에 관심 없는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서로 막 나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깊게 이제 짚어보는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 여쭤볼게요. 현재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조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이 국민소득 대비 높다는 의견이 조금 또 많은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녹화 들어가기 전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값 레벨은 국민 소득 대비로는 장기 평균이 10배에서 12배 정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구 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면은 그 가구는 최대 12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을 사시는 게 적합하고, 그리고 주택을 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약 10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절반 정도를 모으고 뭐 대출 받아서 사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방금 이명웅님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에 되는 그런 주택을 사셔서 53억짜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샀는데 네. 근데 그게 본인 소득이 500억이 넘다 보니까 50억짜리 건물도 10분의 1밖에 안 된 건데요. 근데 이게 2021년 정도 됐을 때는 서울 기준으로 소득의 18배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14배에서 14에서 15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균 주택 가격 대비로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15%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의견이 조금 팽팽합니다만 아직은 부동산 뭐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 대표님이 좀 하신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지금은 가지고 있던 것도 좀 팔아야 할 때다 이런 멘트도 좀 하셨던데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주택에서도 사실 실수요라고 하지만 많은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의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리 1주택자 실수요자 마음이라 하더라도 임차료 대비 2배의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료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실수요지만 그 임차료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자산 투자적인 성격을 갖게 되다 보니까 1주택자도 반은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쌀 때 좀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전반적으로 비싼 레벨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과거에 쌀 때 샀다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싸다는 것이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비쌀 때도 있고 더 비싸지기도 하고 좀 싸지만 더 싸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일단 싼지 비싼지 정도는 알면은 내가 좀 비싼 수준에 샀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위를 보는 것보다는 이 가격대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하고, 주택 가격은 뭐 무조건 장기 우상향하니까 지금 사더라도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건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싸고 비싸고 하는 정도를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으니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럼 지금 팔고 다시 들어갈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그럼 팔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는 건지. 사람들은 그 자산이 한번 강세장으로 가면은 이런 강세장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한 2000년대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2000년 이후부터 강세장은 두 번 있었어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초과 상승을 했고, 이 강세장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폼으로 이어져서 집을 더 사게 만들게 되거든요. 사람은 또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내가 모르는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좋아지고 있겠거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사이클에 편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집을 사야 되는 건 언제 사야 되냐면은 이런 강세장이 오기 전에, 저희가 머투니까 주식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집값도 결국은 그 실적을 따라가는 주가랑 유사하거든요. 여기서의 실적은 임차료예요. 월세와 전세로 대표되는 임차료고, 주택의 매매 가격은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한 수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업은 사야 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좀 팔아야 되는 기업일까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익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익이 커지면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매 가격만 보는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0년대부터 쭉 봤을 때 2011년부터 16년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매매가는 제자리인데 월세와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간 우상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굉장히 샀으면 좋을 법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실적이 좋아진 거를 반영하는 주가처럼 주가가 쫙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고정이어서 매매가가 올라갈 때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이니까 그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너무 비싸졌다 생각하면은 그때 정리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매매가만 보면서 강세장이 온다, 약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임차료랑 같이 보시면서 임차료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오르는지, 임차료는 오르는데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야 될 때는 임차료는 좀 강세로 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약세인 시점에 사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을 너무 단기적으로 막 이번 3분기에 사야지, 뭐 이번 4분기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분기 단위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시계열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비싸니까 이렇게 매수를 권장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이제 맞물릴 때 집을 사는 게 좋다. 이 신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까 매매가랑 임차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주택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에 100만 원의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하고 월에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은 상식적으로는 월에 150만 원 발생하는 부동산이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해당 주택을 월세를 놨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임차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임차 소득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상적인 거고요. 반대로 임차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뭐 어떤 투자 자본이 들어오거나 갭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올린 경우에는 그때 매매 가격은 올랐지만 임차료는 안 오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매매가와 임차료를 같이 보면서 지금의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 이런 임차료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랑 임차료를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다 비싸졌어요. 비싸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평균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먼 미래에 다시 우리의 장기 평균 소득 레벨로 좀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지겹게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이거랑 같이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부분이 아마 지금이 적기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지나고 나서 그때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이 가격이 오면 사라 이런 책도 쓰셨잖아요. 집을 살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 오면 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집을 산다는 게 그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산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세라는 것도 사실은
20년치 임차료를 말을 하거든요. 전세 금액이라는 게 20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가 지금 한 번에 예치를 했다가 일단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정도가 준비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서 명목으로 20년이고 미래 현금 흐름 할인까지 고려하면 거의 4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는 게 되는 건데,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2배 되는 금액으로 주택을 보통 취득하게 되니까 그러면 거의 뭐 80년을 거주하는 그런 돈으로 집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우리가 내는 그 집값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개념이 들어간 비용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전세 가격 대비 일정 배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값이 성장성이 있는 지역은 전세의 뭐 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성장성이 낮은 지역은 전세 한 1.3배 정도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지역별로 배수를 다 조사했는데 소위 압구정 반포부터 시작해서 지방 소도시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봤어요. 배수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비싼 지역은 전세 가격의 최대 2.3배까지 거래가 되고, 가장 싼 데는 전세 가격의 최대 1.3배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건 그럼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은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어떤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소득을 계산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마치 어떤 금리로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계산할 때 그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그게 커지고, 할인율이 크면은 값이 작아지는데 서울 요지가 이런 할인율이 가장 적고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는데, 이걸 토대로 계산해 보면은 최대 2.3배에서 1.3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자기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할인율을 통해서 각자 찾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썼습니다. 일단 전월세 전환율에 제가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했을 때 전세가가 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전월세 전환율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식이 뭐 PER 곱하기 몇 배,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몇 배 하면 굉장히 쉽게 밸류에이션 되는 것처럼 주택도 되게 쉽게 밸류에이션 하고 싶었는데, 지난 20년, 22년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세 금액이 금리 따라서 스윙이 엄청 크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월에 2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연 2,400만 원 정도 월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4% 금리일 때는 전세 약 6억 원을 4%로 전부 조달한다고 하면은 그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가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4% 금리일 때는 전세가 한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로 내려가면은 금리가, 그러면 그 전세 금액은 12억이 돼야 돼요. 12억의 2%가 2,400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에서 2%로 내려간 것만으로 월 지출액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금액이 거의 6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느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3.5%대에 놀고 있다가 1.8%로 내려가니까 전세가가 일제히 2배 상승했는데, 그 일제히 2배 상승하는 거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또 변해버리니까 전세 6억인 집에서 12억 매매가가 했던 지역이 전세 12억이 돼버리면서 매매가는 거의 20억 가버렸던 게 이게 코로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세 가격이 마치 어떤 절대값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동네는 전세 6억 원 이렇게 형성된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절대값은 월세고 전세는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환산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산되는 금리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그러면 추세적으로 아까 금리 인하처럼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지, 그럼 전세가 상승하겠죠? 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전세가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가가 하락한다면은 이에 비례해서 매매 가격도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빠졌고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매매가는 바로 비례해서 빠졌고, 그리고 그 전세가 빠진 거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좀 역전세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금리가 유난히 낮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확 튀었던 거를 그 당시에 전세 대란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금리가 변화가 적다면은 그냥 전세 금액을 그냥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전세라는 값을 쓰는 것보다는 월세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나눠서
그러면 환산 전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향후 집값을 조금 전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건 뭐라도 이 그림은 꼭 봐야 되는데, 전월세 전환율의 서울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2011년에 약 7%에서부터 이게 4%, 3%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8%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런 발언이 되거든요. 아까 그 2,4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4%일 때 전세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가 되면은 전세가 얼마로 되냐면은 4억 8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6억에서 4억 8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서울이라면 곱하기 1을 하면 되니까 매매가 12억 원 아파트에서 최대 소위 9억 6천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연초부터 얼마로 변했냐? 23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한 0.5% 정도 변했어요.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세가 빠졌고, 이게 지금 역전세 규모이고, 이게 향후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러면 월세는 안 오르냐? 월세 오르죠. 어느 만큼 오르냐면은 그냥 우리 소득 올라가는 만큼 올라서 월세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고, 월세가 비싸졌다고 갑자기 월 200만 원 정도 사시는 집이 우리 갑자기 월 400만 원 내자?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전체 가구 소득에서 임차료는 항상 20% 냈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전체로 보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소득에서 20%의 임차료를 냈는데, 그거를 직접 월세를 냈든 전세 대출 금리를 전세 대출 이자를 냈든 그 주거비를 소득의 20%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다만 금리가 싸지면 싸질수록 전세가 커지더라도 내가 그걸 대출로 조달하니까 주거비의 실질적인 부담은 별로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가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할 뿐더러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향방을 받아서 이게 튀면 전세가가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역별로 보시면서, 우리 동네는 제일 낮을 때는 몇 %였고, 이게 월 단위로 발표가 돼요. 표 보는 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추세선에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집값 상승과는 연관이 없을까요? 최근에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가격이 변하려면 우리는 수요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요는 결국 돈이거든요. 그리고 돈은 우리의 소득과 대출인데요. 소득은 뭐 1년에 5%, 8%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대출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해요. 그냥 자산시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은행 대출 엄청 받아버리고, 뭐 신용대출 풀로 땡기고, 인터넷 은행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단위 은행까지 가서, 그리고 개인 차주로 안 되니까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거나 법인 설립해서 법인 대출까지 받아버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게 자산 가격이랑 매우 그 상관성이 높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가계대출이 주택 가격이랑 정말 상관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주택 시장이 정말 강세장으로 갔었을 때, 그때는 1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120조를 빌렸어요. 대출로. 가계 대출만요. 여기에 사업자 대출도 이 양년 동안에 400조에서 700조가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빌렸는데, 그 사업자 대출은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 대출이랑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반반으로 희석해도 여기서도 한 150조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빌렸는데, 이 대출로 인해서 양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IMF 끝나고 나서 한국 경제 위험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DJ 정부에서 이거 가계가 상태가 좀 괜찮으니까 그때 금 모았지 않습니까? 기업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기업 사이드는 안 좋고 가계 사이드는 좋으니까 가계가 금 모으기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열어주고 신용대출도 열어줄 테니까 소비를 일으키고 이걸로 한국 경제 돌려세워라 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부채 사이클을 한번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주택가격 대상승이 일어났고요. 2000년 이후부터 20년 이상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너무 상관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료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하면 가치가 나오는데요. 가격은 수요가 결정하는데, 수요는 돈이 결정하고 돈은 대출이 결정하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높으면 일단 가격이 높아져요. 가치와 무관하게.
그래서 그 대출 증가율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작년은 22년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00조씩 빌리던 가계가 마이너스 9조 원 이제 대출을 갚았고요. 올해도 1월에는 마이너스 8조 원 기록할 정도로 대출 엄청 갚다가 2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그게 규모가 40조 원이잖아요. 그 40조 원을 지금 30조를 다 썼다는 거는 연율화 환산하면은 연간 60조를 쓴다는 거고 40조 다 쓴다고 보면 연에 80조 쓴다는 거니까 연에 80조 정도 쓰면은 꽤 쓰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려 세워진 것 같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집값 상승의 어떤 신호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스러운데 사실은 이게 좀 가짜 강세장이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뭐냐면은 진짜 강세장이려면은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 대출은 가계 대출 한도를 상회하는 그런 특수한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소득 초과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그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기다려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소위 한 1년 거를 땡겨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1년의 수요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일지 뭐 총선 후일지는 봐야 되지만은 지금 미래 수요를 땡겨와가지고 일단 시장의 그 경착륙을 방어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언젠가는 한 1년이 순풍 이렇게 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또 상당한 수요 위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우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역전세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역전세론, 특례 역전세론이 또 나오겠죠? 그럼 특례 역전세론도 다주택자 기준으로 소득 상회하는 대출을 받아야지 돼요. 그럼 그것도 한 4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친구도 미래 수요를 땡겨오는 거니까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막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택가격도 비싸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저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그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가짜 강세장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도로 들어오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서울 도시 구조가 변하니까 경기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거의 블랙홀이 되고 있고요. 인구 가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는 인구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 전환율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봐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반영이 돼서 잘 표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월세액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를 가든 매매를 가든 결국 다 임차료에 기반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은 어느 지역이 좀 더 높은 임차료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그런 적용 배수를 받는지를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을 하면은요.